이번 이야기는 좀비들과 장편 무son 이야기. 군대에 있을 때. 이 이야기는 군복무 당시 부대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소설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때 하드로님께서 지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 보였던 날은 잔맛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6월의 어느 날 여름날 밤이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게다가 비까지 내려 바로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여자가 보인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게 느껴진다. 우리 부대는 반경 3km 이내에 민가가 없다. 산속에 처박힌 구형 막사의 부대였다. 밤에 위병소 근무를 서며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뿐이다. 간혹 멀리 떨어진 부대에서 야간 사격을 하면 총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밤에 우리 부대 주변에서는 그 어떤 인공적인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일병이 되면서 처음으로 위병소 근무를 나가던 날이었다. 우리 부대는 일병이 되어야만 부대 정문인 위병소 근무를 할 수가 있었다. 근무는 새벽 1시에서 2시 근무였다. 초여름인데도 밤에는 생각보다 서늘했고 맑디 맑은 밤하늘에 배경으로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떠올라 주변 시야가 눈에 띄게 넓어졌다. 근무가 지루했는지 내 사수인 김병장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다. 야, 저기 앞에 배가 하나 있지? 아, 예! 우리 부대 위병소 전방 50여 미터 전방 우측에 폐가가 하나 있다. 저 집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내가 해주지. 김병장은 무슨 1급 비밀이라도 나에게 얘기하느냐 조용히 소곤대면서 말 이어갔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쯤일까야 내가 이 부대에 오기 전에 저 집에 부부와 20살인 딸 한 명이 살고 있었대. 그 집 딸은 이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젊은 여자라는 이유로 이 부대 군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부부는 사슴농장 일과 인접 부대 병사들을 상대로 여러 일을 대행해서 그렇게 해주면서 생계를 이어갔지. 아, 무슨 일을 대행합니까? 아, 그거 있잖아. 군대 편지 말고 사제 편지 보내주고 물건도 우편으로 보내주고 간혹 읍내에서 사올 물건도 대신 사다 주면서 군인들로부터 돈을 좀 받았지. 나는 왠지 계기스러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긴장감이 더욱 함들었다. 그런데 우리 부대원 중에서 졸라 잘생긴 놈이 있었는데 그 집 딸맨이야 눈이 맞았나봐. 사람들 얘기로는 여자가 그놈을 무지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그놈은 단지 욕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그 딸맨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2~3명의 사회의 여자들이 면회를 왔다 갈 정도로 여자가 많았음에도 그 집 딸내미를 계속 몸에 품었다는 거야. 그 딸은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그 녀석 제대 날짜가 다가오자 여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가 자기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은 이미 그놈한테 모두 가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잡기 위해서 결국 임신을 택했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놈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 그놈은 그냥 제대해버렸고 연락도 끊겨버렸어. 군대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제대 후 그 딸내미가 부대까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쑤시고 돌아다녔나봐. 그런데 아무도 그놈과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어. 그 뒤로 여자가
한 달, 뭐 그 정도 보이지 않았었나봐. 그 녀석 찾으러 다녔을지도 모르지.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반해골이 되어서 가지고 돌아온 여자는 거의 실성지경이 되었다 하더라고. 그 부모들도 부대에 와서 그놈 찾아내라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말이야. 근데 그때쯤 내가 이 부대에 배치받은 거지. 와, 근데 말이야, 아, 씨발 소름 끼쳐. 아, 왜 그러십니까? 김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꼴깍 삼켰다.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밤 유병소 근무자가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 집 딸내미가 집 앞에 우거진 미류나무 사이에서 반드시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봤대. 밤이라서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사람이 분명하고 똑바로 서서 나무 사이로 자기들을 보고 있는 거야. 와, 소름 끼쳤겠습니다. 그게 소름 끼쳤다는 게 아니라, 김병장은 다시 한번 침을 꼴깍 삼키며 하고자 하는 나머지 말을 이어갔다. 여자가 흔들거리더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숨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혹시 죽은 겁니까? 목 매달아서? 공포스러워하는 내 표정이 즐거웠는지 김병장은 조용히 얼굴을 나에게 들이대며 말했어. 시작은 그때부터였지. 저 집이 이사간 뒤로 그 여자는 죽었어. 네 말대로 목 매달아서. 그때가 바로 내가 이 부대에서 배치받은 지 2달이 다 되어갔을 때지. 나는 미친 여자의 단순한 자살로 알고 있었는데 부대원의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지 않았어. 모두들 항구하고 있었지만 난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뒤에 숨어있음을 알고 있었지. 그때 나를 무지하게 아끼던 말년병장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제대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준 거야. 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이등병이었을 텐데 왜 얘기를 해준 겁니까? 그게 말이야, 그 여자가 죽은 뒤로 위병소에서 근무자들이 그 여자를 봤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거든. 귀신 말입니까?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몇몇 야가 근무자들이 그 집 딸내미를 텅 빈 집 근처에서 봤다는 거야. 나는 조용히 침을 한번 삼켰다. 오 씨발. 근데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미루나무 사이에서 흔들거리는 거야. 나는 등골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다. 한 번은 그것을 목격한 근무자가 유병소 서치라이트를 켠 거야. 그런데 그때는 보이지 않더래. 나는 지금 김병장에게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김병장님, 혹시 지금도 나타납니까? 그러자 김병장은 모든 얘기가 끝난 것처럼 나로부터 얼굴을 멀리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이 부대 배치받은 뒤로 한 번도 없었어. 너도 그런 얘기 들어본 것도 없잖아. 예, 그렇긴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그 해 장마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근무는 공포의 시간이 되었다. 우리 부대는 규정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무자 중 한 명은 초소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부사수가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쓰고 비나 눈을 맞으며 밖에 서 있게 되었어. 부사수로 정 001병과 사수로 최 00상병이 밤 11시 근무를 나갔을 때 이야기다. 간간히 어둠 속에서 비가 흩날리는 밤이었다. 우위를 뒤집어 쓰고 20여 분 정도 근무를 서고 있던 일병이 초소 안에 상병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말로 얘기를 건넸다. 저 상병님,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그때 갑자기 사수인 최상병도 일병을 향해 말했다. 아 씨발, 야 나만 들리는 게 아니었나 보네. 최상병도 정체 모를 그 소리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거였다. 알 수 없는 여자의 소리, 흐느끼고 간간히 웃기도 하고 뭐라고 그들에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뭔가에 홀린 듯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알 수 없는 정체의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소 밖을 응시하고 있다 최상병이 혼자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전방 50m. 전방 50m. 전방 50m. 아, 왜 그러십니까 최상병님? 야 씨발놈아. 야 저거 안 보여? 전방 50m. 최상병은 소천을 움켜쥐고 초소 밖으로 튀쳐나갔다. 그리고 실탄을 장전한 것이다. 따라 나온 정일병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전방 50m쯤에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의 형상.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 형상이 보이다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우리는 최전방 부대이다. GP나 GOP 부대는 아니지만 평소에 군무를 설 때 공포탄이 없는 실탄 군무를 쏜다. 게다가 장전은 하지 않지만 탄창을 삽탄, 그러니까 탄창을 촉에 끼워 넣는 거 삽탄 상태로 한 후 군무를 서게 되었다. 그런데 최상병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장전을 하는 것이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들을 감쌌다. 최상병은 겁에 질린 게 확실했다. 50m 전방에 있는 사람에게 수화를 하다니. 얼떨결에 똑같은 목표를 조준하고 있는 정일병도 마찬가지였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벽돌! 최상병은 암구를 외쳤다. 응답 없는 사람의 형상. 벽돌! 정일병은 그 사람의 형상이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지금 이대로 있다가 최상병이 방아쇠를 당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방 부대라고 하지만 철책 군무를 서지 않는 한 저항하지 않는 미확인 물체에 대해서 방아쇠를 당기진 않기 때문이다. 최상병의 마지막 암구가 울려 퍼졌다. 벽돌! 안됩니다 최상병님! 정일병은 급하게 최상병 초청의 방열판을 움켜쥐었다. 너 뭐야 새끼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휘둥그레 물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최상병의 얼굴이 정일병에게 더한 공포로 다가왔다. 안됩니다. 민간인이면 어떡합니까? 부대에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사수고 누가 부사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최상병은 조용히 일어나 그 형상을 아무 말 없이 주시했다. 빗방울이 엄청나게 굵어지고 나서야 그 형상은 사라졌다. 한동안 멍하니 초소 밖에서 자리를 지키던 최상병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장전된 총을 분리하고 탄창에 다시 끼워 넣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귀신 소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중대장의 엄한 훈계가 있었음에도 부대원들은 그 소문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아침 조모가 끝나면 그날의 근무 시간표가 붙여지는데 모든 부대원들은 하나같이 밤 시간대 위병소 근무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다른 데서 터졌다. 우리 부대의 최악의 근무지는 바로 탄약고였다. 탄약고는 부대 내무반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주변의 참나무와 아카시 나무 때문에 시야가 잘 확보가 되지 않는다. 탄약고 초소 앞에는 작은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나무다리가 있다. 초소 뒤편으로 작은 언덕이 있는데 겁나는 것은 그 언덕 뒤가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이다. 버려진 묘지들이 아닌 공원 묘지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반 군무자에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부대는 지원부대다. 1년 중 2개월에서 3개월을 부대원의 반 이상이 훈련 지원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근무 인력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위병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초로 근무를 선다. 탄약고에 배정받는 군문자는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을 만난 것이다. 산속에 공동묘지를 끼고 있는 조소에서 1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약고 근무는 보통 상병들이 나간다. 박공공병은 우리 부대에서 강한 군인의 상징이다. 강심장인지 모르지만 몸짱이 항상 남자다운 성격으로 간부들이나 고참들로부터 신임을 독차지하는 사람이다. 그날은 새벽 2시 근무였다. 야 이 개새끼야! 정신 차릴 새끼야! 인터폰으로 통화하던 당직 하사의 큰 호통소리에
당직 사관이 소대장이 벌떡 깨어났다. 야, 뭐야? 박건공 이 미친 새끼야!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가? 아, 뭔 소리? 초소에 누가 자기와 같이 있답니다. 뭐?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허공을 가르는 총소리가 들렸다. 소대장과 당직 하사는 서로의 얼굴을 한번 확인한 후 미친듯이 탄약고를 향해 뛰어갔다. 잠에서 깬 2명에서 3명의 말년 고참들도 따라서 뛰쳐나갔다. 100여 미터를 달려 황급히 도착한 탄약고. 나무 다리를 건너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탄약고 쪽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다. 장마철이었지만 간간히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 때문에 누구인지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손전등을 박산병 등에 비추던 소대장이 물었다. 야, 박공고, 네가 쐈어? 아무 말 없이 몇 초가 계속 탄약고를 주시하던 박산병이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고개를 돌렸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확인된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당시 목격했던 고참들에게로는 박상병이 튀어나올 때 크게 부르뜬 눈이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한다. 소대장은 신속히 박상병의 총기를 회수하고 탄약고 군무를 2시간씩 복초 군무로 돌렸다. 행정반에 돌아왔어도 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흐느적거리는 박상병의 목덜미를 당직 하사가 움켜쥐었다. 야, 이 미친놈아! 야, 정신 차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박상병에게 소대장은 물었다. 야, 무슨 일이야? 고개를 떨구고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는 분비물을 떨구며 박상병은 입을 열었다. 소대장님, 저 귀신을 봤습니다. 이 한마디에 행정반에 있는 사람들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다. 탄약고 초소 새벽 2시 근무자인 박상병은 이전 근무자와 교대를 하였다. 이전 근무자로부터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박상병은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근무에 임했고, 탄약고 초소는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다. 블록 벽돌로 가슴 높이까지 쌓아 올린 구조에 천장은 슬레이트로 덮어져 있었다. 벽돌과 천장 사이에는 4개의 나무 기둥이 받치고 있고, 정면 공간은 유리, 그리고 측면과 후면은 비닐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20여 분이 지났을까, 박상병은 바람 소리 사이로 들리는 작은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박상병은 스스로 강건해지려고 했지만 정체 모를 그 소리 때문에 초소 밖으로 일단 뛰쳐나왔다. 그리고 초소 뒤쪽 공도묘지가 있는 언덕을 향해 총을 켜놨다. 아, 씨발, 뭐야? 여기 졸로 튀어나오면서도 박상병은 계속 자신을 안심시키려 노리겠다. 그런데 그 여자의 소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나야. 박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총알 한 방을 장전했다. 전에 있었던 귀신 소동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것이 아니었다. 야, 이 씨발, 나와! 나와!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미터 언덕 위에 나타난 희멀건한 영상. 극도로 흥분한 상태임에도 박상병은 천천히 초소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탄약고, 초소에 누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폰으로 통화를 하는 와중에 박상병은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바로 코앞에 유리창 정면에 나타난 희멀건 형사. 박상병의 온몸은 굳어버렸지만 금속 마찰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천천히 놀이새를 당겼다 놓았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조용히 소총의 조종관을 풀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에 나타난 그 희멀건 형상이 자신의 뒤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박상병은 고개를 모두 돌려
그 정체 모를 형상의 얼굴을 확인할 만큼 강심장은 아니었다. 고개를 돌리는 와중에 박상병은 방아쇠를 당겨 허공에 총탄을 날린 후 미친듯이 초소를 뛰쳐나왔다. 그리고 나무 다리를 건너 참나무 아래에 웅크린 후 초소를 향해 총을 켜놓았다. 그래도 아직도 박상병이 엄청난 강심장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일 그 여자 형상이 초소 안에서 내 뒤에 있다고 생각되었다면 난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하였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얘기를 마친 박상병은 네모반으로 조용히 이동하였다. 이미 네모반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부대원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들어오는 박상병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야, 당분간 박공공 이 새끼 야간 근무 열애시켜. 행정반에서 들리는 소대장의 말소리를 들었는지 아니 못 들었는지 무표정한 얼굴의 박상병은 침상에 걸터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두세 번의 긴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몇몇 병장들이 괜찮냐는 질문에 박상병은 괜찮다며 근무복장을 조용히 해체했다. 그러나 빨갛게 충혈된 박상병의 두 눈을 보고 더 이상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다. 그 뒤로 박상병은 며칠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병소에 이어서 이번에 탄약고라니. 부대 전체는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공포가 서서히 엄습해왔다. 박상병 사건 이후로 이병소와 다른 초소는 정상 속으로 돌아갔지만 탄약고는 2시간 교대 복초로 바뀌었다. 밤 근무를 2시간씩이나 서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혼자 공동묘지를 끼고 산속에 1시간 동안 처박혀 있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견 나간 부대원들이 돌아오면서 1시간으로 줄기 때문에 당분간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귀신 소동은 드디어 나에게 찾아왔다.